과거 대학에 다닐 무렵 사정이 있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목수 견습생으로 일하던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다. 옆집에는 80 가까운 나이인데도 정정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이사를 오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친구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나 동생도 잡혀서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자기 남편이 옛날에 목수였다느니 지금 혼자 살 수 있는 건 교사 출신이라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라느니 손주가 올해부터 대학교에 다닌다느니 별 흥미도 없는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 분이었다. 당시 살던 집은 방이 2개로 나와 동생이 방을 따로 썼다. 그리고 내 방은 옆집 할머니 방과 벽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었다. 어느 날 자려고 들어누웠는데 옆방에서 즐거운 듯 웃는 젊은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학생인 손주가 있다 했으니 혹시 놀러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도 손주는 자주 놀러오는 건지 옆방에서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는 종종 들려왔다. 그 당시 나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새벽 4시가 되도록 게임을 하다 자는 적도 많았다. 그날 역시 그렇게 게임을 하다 4시 반쯤에야 손을 놓게 되었다. 막 자려는 찰나 옆방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손주가 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이번에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슬픈 듯 안타까운 듯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직후 또 웃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곧이어 불단의 방울이 딸랑 울리고 다시 여보 여보 하고 부르는 할머니의 갸냘픈 목소리가 들린다. 그 후에는 다시 웃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 절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았을 뿐더러 그저 여자 웃음소리라고만 생각했던 그 목소리는 할머니를 비우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노인 학대였다. 손주가 유산을 목적으로 할머니를 학대하는 건 아닐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러는 사이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동생이 일어났기에 나도 부엌으로 가 금방 들려온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고 보니 옆집 할머니 못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얼마 전까지는 집 앞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반찬을 너무 만들었다며 나눠주시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곤 하셨는데 최근 한 달 들어 그런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나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좀 나눠 담아 옆집에 가보기로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나왔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무척 여위어 있었다. 기운도 하나도 없고 가져간 반찬을 건네자 할머니는 고마워라 라고 중얼거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에도 신경이 쓰여 나는 계속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종종 들려오는 큰 웃음소리와 이른 아침에만 들려오는 여보라는 슬픈 목소리 외에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딱 한 번 동생도 새벽까지 깨어있다 같이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동생은 얼굴이 새파래져 이거 위험해.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라며 벌벌 떠는 것이었다. 얼마 후 할머니의 방이 소란스러웠다. 잠시 후 할머니의 딸이라는 여자와 그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랑 연락이 닿질 않아요. 방 안에도 안 계시고 옆집 분이시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데 아시는 게 없으신가요? 당연히 나는 아는 게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일단 저도 짐작 갈 만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봤다.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다. 그 사이 잠시 할머니네 집을 들여다봤다. 이전에 봤을 때와는 달리 방 안은 무척 황폐해져 있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있어봤자 딱히 도움도 못 되는 입장이라 그냥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1k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앞에서 맨발로 걷고 있던 할머니가 발견되었다. 우리 집에는 수색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딸이 답례품을 보내왔다. 나는 손주가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다. 그 후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났다. 그때 처음 대학생이라는 손주를 보았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크게 웃을 것 같진 않을 뿐더러 대학도 저 멀리 칸사이 쪽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과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 증상 중 하나인 걸까? 무슨 정신질환 같은 것 때문에 인격이 둘로 나뉘기라도 했던 건지 뭔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동생은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고 내게 되물었다. 형은 정말 웃음소리밖에 못 들었어? 웃음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아니, 웃은 다음 똑같은 여자가 낮고 작은 목소리로 죽어라고 말했었어. 동생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용기가 났습니다.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연휴 때는 무조건 산에 오를 정도니까. 그중 특히 좋아하는 산이 있다. 그리 높지는 않지만 산길이 워낙에 험난해 매년 조난자가 나오곤 하는 곳이다. 길이 잘 닦이지가 않아 등산에 익숙한 사람도 까딱하다가는 길을 헤매기 십상인 산이다. 하지만 그 탓에 그 산을 찾는 사람은 적다. 나는 마치 나만의 것처럼 느껴져 그 산이 펑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어느 휴일 나는 또 그 산에 올랐다.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와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어우러져 시원하다. 한동안 걷고 있자니 구름다리가 보인다. 정상에 가려면 꼭 지나가야만 하는 다리다. 구름다리에 다다르니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남자는 난간 밖에 서서 아래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불쑥 말했다. 위험합니다! 남자는 나를 바라봤다. 나는 깨달았다. 남자는 투신 자살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급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죽으면 남겨질 부인과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대충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그 남자의 가족이 어떤지는 전혀 몰랐다. 그저 어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대사를 읊었을 뿐이었다. 그 말을 듣자 남자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용기가 났습니다. 나는 남자가 자살을 그만두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다행이라고 말이지. 하지만 곧바로 남자는 난간 밖으로 뛰어내렸다. 나는 경악하면서도 119에 전화를 했지만 산속인데다 수십 미터 아래 골짜기로 뛰어내린 남자가 살아있을 리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남자는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사고를 가장해 자살한 것이었다. 나는 구급대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당연히 보험금은 안 나왔겠지. 뒷맛이 씁쓸했다. 나는 그 이후로 조난자를 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다.